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로 약세로 마감이 되긴 했지만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 모습인데요. 국내 증시도 살펴보면 지금 4거래일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죠. 최근 2달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잘 들어오다가 지금은 뚝 끊긴 모습입니다. 산타 랠리가 가능할지 이 연말을 지금 지나고 있는 많은 투자자분들이 전략 세우시는데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저희와 장전 전략 제대로 세워보면서 대응 전략 챙겨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이슈 자세하게 살펴주실 전문가님 먼저 모셔보도록 할 텐데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승경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 연결해 봅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로 좀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왕좌왕하는 투자 심리 이렇게 단어를 좀 골라주셨는데 다음 주에 FOMC 회의 결과 저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정리해 주신다고요? 예, 지금 이제 상황 일단 그 연준 위원들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들어가서 시장과 전혀 아무런 소통하고 있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JP 모르건과 골드만삭스의 CEO가 실질적으로 시장 내 내년에 경기 침체에 대한 어떤 그 우려감 표명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시장을 어떤 그 공포의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점. 실질적으로 다음 주 FOMC 시장에서는 어쩌면 시장 전망치를 좀 살펴보게 되면 12월 금리 인상 폭이 기존 75bp에서 50bp 인상 쪽으로 거의 가닥을 잡은 것은 아닌가라는 그 시장 전망치가 70% 이상으로 나오고 있죠. 그리고 내년 1월과 3월 FOMC에는 각각 더 긴축 강도를 둔화시키면서 각각 25bp씩의 인상. 근데 이제 시장에서 걱정하는 부분은 긴축에 대한 강도는 줄였다 하더라도 소위 말하는 피벗 포인트는 넘어갔다 하더라도 변곡점은 지나갔다 하더라도 지속되는 어떤 그 금리 인상은 계속된다라는 점. 이 부분이 어찌 보면 계속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과 금리에 대한 어떤 그 타겟 금리에 대한 어떤 그 목표치가 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금 좀 경기 둔화를 넘어서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은 사실상 아직까지는 기업 실적들이 면밀하게 그 발표가 되지 않으면서 기업 실적이 꺾이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내년 1, 4분기 그리고 2, 4분기로 갈수록 점차 기업들의 실적 둔화 가능성 대두가 높아지지 않겠느냐 이런 부분들과 맞물리게 되면서 그 시장의 어떤 그 분위기 내지는 냉랭한 분위기는 조금은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물론 이 부분은 아마도 다음 주에 있을 FOMC와 맞물리게 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되어지는 그런 모습 나타나게 되면서 다시금 재차 반등의 기회를 모색할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조금은 더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 두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이런 상황일수록 오히려 나의 포트폴리오를 정비해 나가는 그런 상황. 다시 말씀을 드리면 나의 포트폴리오를 결국은 기업 실적의 둔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업종, 서서히 경기의 개선과 경기의 연착륙과 더불어서 실적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지는 그런 업종이 무엇일까 생각을 하면서 그런 업종들에 대한 어떤 비중을 포트폴리오 내 비중을 확대시키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런 전략이 가장 유효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지금 일단 눈앞에 닥친 부분. 미 연준이죠. FOMC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금리 인상, 기준금리의 인상 강도에 영향을 줄 만한 요인이 무엇일까를 잘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지금 현재 인상 강도가 지속되겠느냐 아니면 인상 강도를 약화시키겠느냐. 소위 말하는 상향 요인, 인상 강도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요인을 좀 살펴보시게 되면 역설적으로 오히려 긍정적인 경제 지표가 금리 인상 강도를 물가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만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면서
오히려 금리 인상의 강도 둔화 쪽보다는 강도 지속 쪽으로 좀 역설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 최근 발표되는 고용 부분도 그렇고요. PMI 지표, ISM 제조업 지수랄지 이런 부분들 모두 다 긍정적으로 나온 부분들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시장 내 투자 심리를 오히려 냉각시키는 쪽으로 거꾸로 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여기에 중국의 리오프닝도 사실상 역설적으로 미 연준의 기준금리의 어떤 그 강도를 약화시키지 않고 지속시킬 수 있는 배경으로 오히려 대두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고요. 하향여행 인상 강도가 둔화가 되려면 일단 인플레이션이 확실하게 정점 통과를 했다라는 어떤 그 확인. 이게 바로 다음 주에 있을 미국 11월 소비자 물가 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달마저도 소비자 물가 지표가 조금 좀 둔화되는 양상을 보여주게 된다라면 이제 5개월 연속 둔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서 확실하게 시장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정점 통과에 대한 확신을 얻을 수 있다. 여기에 미국과 중국, 특히나 최근 들어서 미국발 어떤 그 경기 침체 가능성의 대두가 최근 들어서 2, 3일 사이에 미국 그리고 글로벌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과 관련된 어떤 그 위드 코로나 리오프닝이냐 아니면 경기 침체의 지속이냐 최근 글로벌 IB들의 내년도 실적 전망치 표로 표시를 했으니까요. 이 부분 잘 보시면서 아마도 올해와 거의 유사한 수준의 경제 GDP 전망이 나온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아울러서 이런 글로벌 이슈 외에 여전히 우리 시장 내에 영향을 주고 있는 이슈들도 챙겨 보셔야 됩니다. 배당과 금투세 그리고 대주주 지위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 양도세의 어떤 그 양도세와 관련된 물량 폭탄이 나올 가능성, 연말 28일, 29일 납회를 앞둔 상황에서 배당 부냐, 배당 락이냐, 주주명부 폐쇄 이전이냐, 폐쇄 이후냐. 이 부분 잘 따지시면서 개인 수급 관련된 부분들 잘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하나씩 또 스물스물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이슈가 있습니다. 바로 고용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임금 인상과 관련된 파업의 어떤 그 확산 분위기가 계속 나타나고 있죠. 뭐 당스럽게 대다수가 지금은 조금 그 수면 위로 올라오기 전에 미리 아물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합니다만은 여전히 파업종, 화물연대 파업으로부터 시작된 뭐 그 의료 노조도 마찬가지였고요, 철도 노조도 마찬가지였고요, 지하철 노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단 뭐 조선 3사 노조도 마찬가지였죠. 일단 파업이 일단 그 마무리기는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파업종으로의 확산 여부. 혹여나 내가 가진 업종을 확산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도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 연말 소비 시즌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소비와 관련된 부분 JP모건과 골드만삭스 발 경기 침체 우려 모든 것들이 다 고용, 소비 그리고 저축하고 관련되어 있다라는 부분들 잠시 후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역시 놓치셔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 결정을 또 앞두고 자세하게 저희가 짚어봐야 할 시장의 포인트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바로 넘어가자면 설명을 좀 해주신다고 했는데 저는 좀 개인 투자자로서 많이 헷갈립니다. 리오프닝에 집중을 해야 될지 아니면 경기 침체 경고성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지 이 방향성 부분에서 굉장히 힌트를 얻기가 어려운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네. 이 부분, 최근 들어서 이제 그 투자 심리가 사실은 앞서서도 설명을 좀 드렸지만 우왕좌왕하고 있는. 사실은, 그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있긴 있지만, 그렇지만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히려 이 부분도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가 커진다란 이야기는 거꾸로 연준의 통화 정책이 완화될 가능성, 완화되어질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중국의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오히려 리오프닝 이슈가 시장 내 기대감으로 불거지게 되니까 미 연준의 금리 인상 강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대두가 되면서
그 장기 금리의 어떤 그 상승 부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까지도 포착이 되었다라는 거죠. 과연 시장의 투자 심리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리오프닝은 당연히 경기 연착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경기 둔화, 경기 경착륙을 의미합니다. 근데 연착륙으로 간다라는 이야기는 국제 원자재 가격과 바로 맞물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나 국제 원유 가격을 잘 보시게 되면요. 그래프 잠깐 보여주시게 되면 국제 원유 가격 계속 하락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두 가지 이슈가 있었죠. 오펙 플러스 국가들의 감산 이야기가 있었고, EU 연합체로부터의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국제유가 상한제 60달러로 결정이 되면서 이미 발동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가 계속, 그리고 지난 밤에도 국제유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결국은 브렌트유도 80달러 아래로 77달러까지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얘기는 결국 시장의 지금 투자 심리의 중심점은 경기 연착륙 쪽보다는 아마도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은 더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 유가의 방향성을 우리가 계속해서 주목해보자라는 점. 과연 지금 시장의 판단은, 시장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이슈는 미 연준의 의사결정에도 달려있게 되지만 결국은 아래 공포, 리세션에 대한 공포, 이 부분이 얼마만큼 다시 수그러들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의 방향성, 결국 국제유가 하방 압력을 줬던 부분은 그 원유 가격 상한제와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감이었습니다. 근데 국제유가의 상승 압력, 오히려 리오프닝과 중국의 리오프닝과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경기가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여전히 힘겨루기 양상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통화 정책이 지금 현재의 강도를 지속해서 고점을 높여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니면 강도를 극적으로 완화 또는 둔화시키게 될 것이냐. 결국 경기 그리고 통화 정책, 이 두 가지 큰 이슈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핵심 잣대는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따져보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일 것이다. 경기 연착륙과 통화 완화라는 부분이 시장에 나타나게 된다라면, 투자 심리의 중심점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는 상승 반전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경기 경착륙에 대한 우려와 그리고 통화 강도가 다소간 지속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라면 국제 유가 70달러 아래로 떨어져 있는, 그러니까 80달러 밑으로 지금 떨어져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 국제 유가 조금은 더 하락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아마도 국제 유가가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 생각하실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립니다. 네, 시장의 방향성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국제유가를 눈여겨보자라고까지 힌트를 드렸습니다. 앞서서도 살짝 언급이 됐었는데 아래 공포가 아예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이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해서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 월스트리트를 대표하는 경영인들이 경기 침체를 경고하는 발언들을 계속해서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희가 짚어봐야 할 시사점이 무엇일까요? 일단 미증시, 월요일 증시, 화요일 증시, 그리고 어제 증시 계속 하락으로, 그리고 큰 폭의 나스닥의 하락을 유발했던, 결국은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로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JP 모간과 골드만삭스 CEO가 2023년 경기 침체에 대한 경고를 내놨죠. 그 원천은 이렇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장기화되면서 결국에는 이때까지 팬데믹 시절에 돈을 안 쓰고 모아두었던 그런 저축금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면서 그 소비의 원천이었던 저축금이
고갈이 되면서 결국에는 내년 정도가 되면 소비도 위축이 되어질 것이다라는 점. 그렇게 되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팬데믹 시절 저축률이 30%에 육박하는 그런 그림이었는데 최근 저축률을 살펴보게 되면 2%대까지 줄어들었다라는 점. 그 얘기는 점차 시간이 갈수록 저축금이 고갈이 되면서 그 저축 자금이 모자라게 되면 결국은 소득으로 모든 소비를 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 결국은 소비의 원천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소비의 원천이 줄어들게 되면 당연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은 높아지지 않겠느냐. 상당히 의미 있는 시사성 있는 발언이 아닐까. 이런 평가가 아닐까, 분석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경기 침체 전망의 핵심 배경 두 가지였죠. 소비와 고용입니다. 소비, 저축률이 결국은 소비의 원천인데 최근 급감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는 그 과거에 높았던 저축이 지금 현재의 소비, 강건한 소비를 지탱해주고 있지만 점차 그 저축금이 고갈이 되어 가면서 소비 둔화 가능성은 높아진다. 그 일례로 최근 있었던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 증가율은 실질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증가에 그쳤다라는 점. 또 하나가 있습니다. 고용의 감소가 실질적으로 수면 위로 계속해서 부각되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과 자동차 기업들의 신규 채용 동결, 구조조정 진행 이런 부분들. 이 때문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앞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지표, 주목해야 될 힌트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연말 소비 잘 보셔야 되고요. 여기에 맞물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용카드사의 실적이 과연 어떻게 나오겠느냐. 또 하나, 유통사들, 백화점이랄지 물류를 담당하는 운송사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 한편으로 시청자 여러분, 근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지금 다음 주 FOMC가 상당히 시장 내 중요한 어떤 그 변곡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되면서 연준 위원들은 이미 시장과 소통을 못하는 블랙아웃 피리어드에 들어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글로벌 IB 대표 주자들의 CEO가 경기 침체 공포를 이야기했다. 왜 그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을까? 저는 일단 이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됩니다. 일단 음모론적으로 좀 생각을 해본다라면 일부러 내년도 경기 침체의 공포를 수면 위로 부각을 시키면서 다음 주에 있을 FOMC의 통화 정책의 방향성을 서서히 둔화 쪽으로 유도시키려고 그들이 이런 경기 침체에 대한 공포감을 시장 내에 촉발시킨 것은 아닌가.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지 않나. 우리 시청자분 이건 제 생각이니까요. 한번 참조해 줬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오늘 투자 전략 전체적으로 지금 경기 침체의 공포가 아직까지는 시장을 짓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도는 좀 둔화 내지는 약화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가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연말 소비와 그리고 물가 부분 그리고 배당과 관련된 배당 부를 할 것이냐 배당 락을 할 것이냐 그리고 대주주 양도세 금투세와 관련된 결정은 12월 9일 시한으로 진행이 된다라는 점 아울러서 좀 확인해 두셔야 될 것 같고 환율의 움직임 역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 결국 중국의 리오프닝 이게 과연 우려감일까 기대감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감이 맞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앞서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지만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글로벌 IB CEO들의 경기 침체 공포에 대한 이야기 어찌 보면 다음 주에 있을 FOMC 통화 정책 방향성을 약화시키려는 어떤 보이지 않는 의도도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 한번 열어놓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투자 전략 마련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자세하게 글로벌 이슈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승윤 명지대 경제학과 겸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이슈들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로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최근에 핫한 키워드 중에 하나죠. 이 애플페이의 국내 상륙. 이야기들은 정말 예전부터 나왔던 것 같은데 이제는 정말 본격적으로 가시화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주들도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고요. 체크해봐야 될 포인트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애플페이가 이번에는 정말 국내에 들어오는 걸까요? 전일자 뉴스로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가 마무리되었다는 소식이 나왔죠. 이에 따라서 내년 초부터 애플페이 서비스가 개시될 수도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금융당국에서는 약관 심사는 서비스를 출시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관문 중에 하나라며 상당히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난 10월 말 접수된 애플페이 약관 심사는 마무리가 되었지만 그렇다 해서 바로 당장 애플페이 서비스의 사용이 가능한 것 또한 아니죠. 이 약관과는 별개로 현대카드가 국내에서 독점 서비스하는 애플페이가 우리나라 여신 전문 금융업법, 일명 여전법에 접촉되지는 않는지 이 타당성을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현재 금융당국에서는 애플페이 사용을 위한 근거리 무선통신, 다시 말해서 NFC라고 합니다. 이 NFC 신용카드 단말기 보급 관련해가지고 현대카드의 보조금 지급 여부를 주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 애플이 지원하고 있는 NFC 방식은 단말기 보급률이 18%에 불과한 수준입니다. 이 기존 단말기에서 NFC 지원 단말기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비용은 한 대당 약 15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수준으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에 따라서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이 NFC 방식 단말기가 얼마나 빠르고 넓게 보급이 확산이 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대카드 측에서는 단말기 교체 비용의 60% 지원 프로모션을 방안을 발표하는 등 대행 방안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만은 일각에서는 이 국내에서 애플페이의 배타적 사용권을 갖고 있는 현대카드가 자신들만의 서비스만을 위해서 NFC 단말기 보급에 보조금을 지원을 하게 된다면은 이거는 법 위반이 된다는 상황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여전법 위반 상황이기 때문이죠. 이어서 애플페이와 관련한 애플의 지위를 전자지급 결제 대행사, 흔히 말해서 우리가 잘 아는 피지사로 보아야 될 건지 아니면 전자금융 보조업자, 벤사로 봐야 될지도 검토 중입니다. 이 피지사냐, 벤사냐에 따라서 금융당국의 감독 범위가 상당히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여기에 정보 유출 방지 대책, 그리고 소상공인 최근 여러 이슈로 장사가 많이 힘든 와중에 단말기 교체 비용까지 울며 겨자 먹기로 교체해야 될 만큼 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슈로 남아있는 현 상황입니다. 네, 도입되면 정말 편리하겠지만 아직 넘어야 할 산들이 많군요. 그래도 이 이슈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러한 이슈들 속에서 애플페이 관련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아주 조그마한 연결고리만 있어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예가 위니아죠. 위니아 그룹은 유통 전문 계열사 위니아 에이드를 통해서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대장주의 역할을 그 어떤 종목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극심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이 애플페이란 먹거리는 규모가 엄청 큰 점은 누구도 부정하지 않는 사실이죠. 이러한 와중에 나이스 정보통신을 여러분들께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신용카드를 비롯해서 지불 결제 수단의 거래 승인 대행 서비스를 주력 사업으로 밀고 있고 여기에 단말기의 판매 사업을 영위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와 전부 벤 서비스와 PG 서비스를 둘 다 계약을 하고 있다는 게 아주 큰 강점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내 점유율도 23% 수준으로 점유율 국내 1위의 기업을 굳건하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전자상거래를 통해 결제를 할 때나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 이 모든 매출의 수수료가 우리 오늘의 종목 나이스 정보통신의 매출로 직결이 된다는 것이죠. 또한 지금은 연말 특수효과로 엄청난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고 있으며 월드컵이라는 세계인의 축제 기간 동안 어마무시한 배달 음식의 수요, 소비 효과 이 전부가 나이스 정보통신의 4분기 실적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애플페이라는 테마는 나이스 정보통신의 주가가 상승하기 위한 하나의 재료일 뿐 핵심이 아니다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애플페이가 국내에서 흥행 실패 여부는 사실상 중요치가 않은 것인데요. 판단한 내수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이죠. 다만 이 애플페이 이슈는 아직까지도 대장주 찾기를 진행 중에 있기에 근 시일 내로 시세가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낮지만은
이 지금과 같은 약세장 흐름 속에서는 26,000원에 형성된 120 이동평균선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접근하기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가격 전략으로는 매수가 27,000원 이하, 손절가 앞서 말씀드린 26,000원 선으로 잡아드리며 1차 목표가로는 3만 원으로 잡아드리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애플페이 관련 이슈로 슈팅이 나올 때마다 이 3만 원 부근의 강한 저항을 맞고 내려온 만큼 1차 목표가는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애플페이가 만일 무사히 활성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2차 목표가는 3만 5천 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네, 애플페이 관련돼서 이슈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종목은 나이스 정보통신 수혜주로서 자세하게 가격 전략까지 짜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점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서 발생한 이 러시아 본토 내 군사시설에 대한 공격 이후에 다시금 핵무기 사용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생각보다 이 장기화가 더욱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여기에 따라 곡물주도 영향이 있다고요?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양상이 점점 격화될 전망이죠. 지난 6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공군기지를 드론으로 공습을 했는데요. 이는 러우 전쟁이 발발하고 우크라이나의 첫 러시아 본토 습격입니다. 자, 이로써 러시아는 그간 미사일 공격으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항상 우위를 점했었는데 이번 우크라이나 드론 공습으로 인해서 러시아의 본토 또한 우크라이나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옴을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게 된 셈이죠. 실제로 이번 피해를 받은 러시아의 도시는 우크라이나 동부 북경으로부터 480km에서 720km까지 떨어진 러시아의 서부 도시인 라장과 엥겔스, 바로 이 두 곳입니다. 자, 이 두 곳이 왜 중요하느냐? 이 두 곳은 러시아의 군사 비행장으로 러시아군의 장거리 미사일 기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핵미사일 탑재가 가능한 장거리 전략 폭격기가 배치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 뉴스가 나오자 외신을 비롯해서 국내에서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향후 더욱더 장기화될 전망으로 바라보고 있는데요. 이번 드론 타격 이슈로 전 세계에서 밀을 수출하는 우크라이나의 밀 수출이 다시금 막히게 될 전망으로 지금의 곡물 인플레이션을 더욱 가중하게 되는 건 아니냐는 전망 또한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전일 곡물과 식량 관련주들은 한 차례 시세 파동이 나와 주었죠. 이 대표적인 곡물주인 신성홀딩스가 장중에 20% 가까운 상승 파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대두 관련주인 샘표 또한 동반 8%의 상승을 보여주었죠. 네, 이렇게 다 자세하게 좀 곡물주에 대해서 이야기를 특히나 해주고 계시는데 그중에서 집중해서 보고 계시는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이번 이슈와 관련해서 살펴보고 싶은 종목은 바로 신성홀딩스입니다. 앞서 말씀도 드렸고 전일도 소폭 상승 마감한 종목이기도 하죠.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개전 초기에 엄청난 식량 인플레이션 속에서 꾸준하게 상승을 해주었던 종목입니다. 현재는 러우 전쟁이 상당 기간 장기간 지속이 되면서 식량 테마보다는 더 강한 테마가 등장하기도 했고 기존에는 태조이방과 같은 전체 시장을 아우르는 주도하는 섹터군과 네옴시티 그리고 중국의 리오프닝 같은 강한 테마의 등장으로 지금은 다소 약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그간 식량 테마는 시간 조정이 어느 정도 나와 주었고 현재는 가격 조정도 충분히 이루어져 있는 상황이죠. 또한 우크라이나의 드론 포격에 상당히 열이 받은 러시아는 오늘 시간 새벽에 나온 기사에 따르게 되면은 러시아는 핵무기를 방어수단이자 반격수단으로 사용한다는 발언을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이 러우 전쟁이 핵전쟁으로 번지는 건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이 식량 테마의 종목의 특성상 테마성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 손이 빠르고 단타 매매에 특화되신 투자자분들에게만 권장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러시아는 기존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을 또다시 타격을 하면서 막아버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질 전망인데요. 이에 따라 선제적으로 전일 식량 테마가 잠시 움직여 주었습니다. 시장이 침체가 되면 될수록 이러한 개별 테마 종목들이 간헐적으로 튀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여러분들께서도 이번 하락장 동안 다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따라서 9시부터 3시 20분까지 정규장 동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만 그리고 단타에 특화된 종목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진입가로는 7,100원 미만, 1차 목표가로는 진입가 대비 3% 올라온 지점인 7,300원, 2차 목표가로는 여기서 10% 올라온 지점인 7,810원으로 제시를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특성상 단기간 엄청난 시세 변동이 나올 전망이기에 1차 목표가를 돌파하는 시점이 5분 내로 짧은 시간에 상승폭을 보여줄 경우 2차 목표가까지는 단숨에 올라가는 모습이 연출될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합니다. 하지만
하방으로도 순식간에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죠. 손절가는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이 당기 저점이 6,62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는데 이 부분은 진입가 대비해서 6.76% 하락한 지점입니다. 이러한 테마 종목들은 마이너스 5% 하락 시에는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되는 게 맞지만은 이 종목의 특성상 순식간에 손절선 아래로 내려가기 때문에 방망이를 기존과는 다르게 아주 짧게 잡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슈 분석과 종목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연구원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매일마다 주도하는 테마도 달라지고 그리고 중국 쪽에서 호재가 들려오면서 국내 증시에도 좋은 영향으로 작용이 될 거라는 기대가 무색할 만큼 이렇다 할 지수 상승이 없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3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와 그리고 14일 미국 기준금리 결정을 앞두고 상당히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 전망입니다. 또한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가 전부 다 나오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간 우리나라 증시를 이끌어 주었던 2차 전지와 네옴 테마가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단타 매매가 어려우신 분들은 12월 예정된 이슈가 마무리되는 후에 이 대내외적으로 이슈에 흔들리지 않는 종목들의 물량 매집 기간으로 천천히 분할 매수에 아주 적합한 시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한 탈도 많고 말도 많았던 위메이드의 위믹스 코인이 오늘 오후 3시를 기준으로 한국 거래소에서는 그 어느 곳도 거래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상장 폐지가 된다는 소리죠. 이에 따라 상장 폐지 소식이 들려오는 와중에 이 위믹스 코인은 그 끝을 알 수 없는 속도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제가 말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가격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는 위메이드 쪽으로도 불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다분하죠. 다행히도 주식은 코인과 다르게 상한가 제도가 있기 때문에 위믹스 코인과 같은 거의 90%에 달하는 가까운 하락은 오늘 바로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이번 사태가 경영진의 윤리 강령에 대한 지대한 리스크가 발생한 만큼 이 위메이드의 오늘 하락은 사실상 점지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대다수의 생각보다 더 큰 하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위메이드 말고도 종목은 충분히 많이 있으니 위메이드는 이러한 문제가 시장에 발생을 하게 되면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정도의 학습하는 관점으로 지켜만 보시는 걸 권장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이슈 그리고 전략까지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펀스탁TV 황호준 외환시장 분석연구원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전문가님과 함께 연결해서 보다 자세한 종목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죠.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 연결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의 공시 저희가 분석해 볼까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상장을 위해서 상장 폐지, 의안 상장을 결정한 3강 M&T를 준비해봤습니다. 이에 따른 모멘텀, 향후 전망 추이까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하는 3강 M&T 자세하게 기업 개요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3강 M&T는 1996년 11월 설립이 돼서 2008년 8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주 사업 보시면 플랜트 사업, 특수선 사업, 그리고 후육 강관 산업, 조선 사업, 선박 수리 개조 사업의 5대 사업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2020년 국내 최초로 해상풍력 발전 설비 하부 구조물을 성공적으로 제작 인도하며 글로벌 기술력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2000년 8월까지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후육 강관을 국내 최초로 국산화해서 높은 기술력과 공정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출 포지션은 플랜트 부분이 69.4%, 후육 강관 부분이 10.9%, 선박 수리 부분이 5.9%, 특수선과 조선 12.7%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최근 연간 실적 2021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5,03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264억 원으로 9% 감소했으며 당기순 손실 868억 원을 기록, 적자 전환했습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이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을 한다고요? 네, 바로 어제였습니다. 먼저 공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어제였죠.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장 결정 공시입니다. 상장 폐지의 목적입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을 위해서입니다. 주총 일자는요, 2023년 1월 31일입니다. 주총의 장소는 3강 M&T 본관 3층 회의실에서 진행한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5번 투자자 등의 보호 대책입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된 사항으로 향후 임시 주총 결의 사항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다라고 좀 밝혔고요. 이에 따라서 관련 기관 승인 여부에 따른 변경 여부가 있다라고 좀 밝혔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상기 임시 주총에서 부의안건으로 상정 후 가결 시 유가증권시장본부의 상장 승인을 조건부로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가 이뤄질 예정이고, 이에 따른 유가증권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라고 좀 밝히는 공시입니다. 공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상장 폐지 승인을 위한 의안 상정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으로서 주주들의 어떤 동의를 좀 받아야 되는 이슈가 좀 있는데, 이에 따라서 최종 이 승인이 좀 완료된다면 코스피에서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좀 이전 상장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이어서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주주총회 소집 결의 공시인데요. 공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 31일, 2023년 1월 31일 3강 M&T 본관 3층에서 1호 의안, 정관 변경 그리고 2호 의안, 코스닥 조건부 상장 폐지 및 코스피의 이전 상장 승인 안건이 좀 상정됐는데, 이에 따라서 1월 31일 이후에 코스닥 시장의 상장 폐지가 최종 승인된다면 조건부로 코스피 이전 상장의 승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히는 공시입니다. 네, 공시 내용 자세하게 분석해봤습니다. 그럼 사업 모멘텀적으로 이 종목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사실 이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어떤 이전 여부를 결정하게 된 배경,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한 이 관건인데, 최근에 SK 에코플랜트로 최대 주주가 좀 변경된 바 있습니다. 지난 8월 31일 3강 M&T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의 체결 이후 최대 주주가 최종 변경이 됐는데, SK 에코플랜트가 유상 신주 취득과 그다음에 기존의 이 최대 주주로 하여금 주식 양수도 계약을 통해서 지분 32%대 지분을 좀 취득하게 되면서 현재 최대 주주가 변경된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서 SK그룹 하의 어떤 계열 지배 구조, 이 부분에 따른 어떤 이 코스피 시장의 어떤 이전 상장 효과까지, 그리고 이에 따른 상호 변경 안건까지 상정될 예정이다라고 좀 시장의 어떤 관측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SK 그룹 편입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사업 시너지가 좀 단기적으로 좀 부각될 수 있는 이슈가 좀 있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어떤 수주 내용, 지난 10월 14일 울산급 건조함 7,051억 원 규모의 이 수주 공시를 좀 체결한 바 있었는데, 국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7,051억 원 규모, 최근 매출액 대비 140%에 해당되는 수주를 체결한 바 있었고, 이후에 대만 하이롱 프로젝트형 해상 풍력 하부 구조물 수주를 최근 지난 7월 6,007억 원 규모로 좀 체결한 만큼 수주 증가에 따른 2023년 외형 확장에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된 상황입니다. 지금 SK 에코플랜트의 최대 주주 지배 구조 하에서 이제 SK 그룹 편입이 좀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상호 변경과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전 효과를 좀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이 패시브 자금의 어떤 유입 효과, 외형 가치의 어떤 확장 효과에선 3강 M&T 중기적으로 회사의 어떤 외형 가치 이미 시작되고 있고, 2023년 탄탄한 수주를 바탕으로 오히려 외형 확장의 어떤 기회로 작용되는 셈이다라고 좀 판단되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사업 모멘텀 부분도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주가적으로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전일 종가 기준 21,900원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최근 어떤 기대감들이 모두 반납된, 즉 SK 그룹 어떤 시장 기대감은 어떤 다소 좀 반납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일봉상에 좀 굉장히 좀 매수하기 좋은 구간까지 좀 하회했다. 지금 추세 구간 25,000원, 25,000원에서 22,000원 구간, 매수하기 좋은 구간이다라고 판단되고 있는데, 저는 10% 미만의 분할 매수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2023년도 회사의 외형 확장의 계기,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 확장에 따른 가치 부양, 이 부분이 중요한 체크 포인트다는 점 반드시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주가 전략까지 이야기 자세하게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기업공시연구소 변영인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보다 자세한 종목에 대한 작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한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달간까지 외국인들의 수급이 잘 들어오다가 요 근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특히 이 시가총액 상위주들도 약세 흐름을 피할 수 없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최근에 시가총액 상위주들에 대해서 제가 자주 짚고 가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언급드리는 이유가 시장이 돌아서려고 하면은 시가총액 상위주 같은 경우에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은 그 가격 메리트를 뒤로 하고 반등이 나올 만한 그러니까 시총 상위주들 안에서도 좀 모멘텀이 부각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우리가 시총 상위주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지수의 30%를 차지하는 IT 쪽은 좀 좋지 않아요. 실적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일각에서는 SK하이닉스 기준으로 내년에 적자가 5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증권사의 리포트까지 더해지면서 주가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반면에 지금 시장의 중심은 이제 중국 리오프닝 관련 업종에 있습니다. 우리가 화장품주 같은 경우 우선적으로 반등이 나왔고 지금은 그 대형 화장품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주가가 그 기대감을 반영하고 상승이 나타난 상황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제한적일 수 있는데 여기에 파생해서 우리가 실제 중국 시장에 제품이 나가는 기업들 중에서 이 제품에 대해서 원료라든지 아니면은 뭐 부수적인 품목을 납품하는 그러한 회사 같은 경우가 추가로 좀 주가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요. 대표적인 기업은 코스맥스라든지 CNC 인터내셔널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현실화가 된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사례를 빗대어 봤을 때 백신의 접종이 이루어지고 3개월 정도는 주가 같은 경우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다 보니 미리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왔고 이 반등 같은 경우가 그 실적을 대입을 해봤을 때 그만큼 미리 반영을 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상승의 음이 적을 수 있겠고요. 레저라든지 아니면은 엔터 이쪽 군들 같은 경우는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추가로 계속 추이를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론은 우리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 그 IT 업종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그 전체적인 지수 비중을 한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업종이 부진하면 주가 지수 자체는 좋지 않을 수 있는데 나머지 시총 상위권 내에서도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은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 있는 군은 레저, 그다음에 엔터 이쪽 군이 있다 보니까 우리가 실적 기반의 종목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리오프닝 부분의 실적 증대가 나타나는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가의 조정이라든지 아니면 원달러 환율 부분에 부채가 줄어들 수 있는 요인이 있는 그러한 기업들을 챙겨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조해서 시총 상위 종목들에 대한 흐름 짚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오늘 특징적인 종목은 저희 어떤 분석을 해볼까요? 네, 특징주는 대한항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에도 한번 짚고 넘어갔었는데 주가의 접근에 대한 변동도 있고 우리가 지금 시장의 중심이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이다 보니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비용단을 봤을 때 우리가 유가 조정 부분, 유가가 70불대까지 조정이 지금 나온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환율 같은 경우가 방향성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이 변동성이 줄어드는 그러한 구간 안에서는 환에 대한 부채, 달러 부채가 많은 업종 같은 경우는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달러 부채가 많은 업종이 항공, 그다음에 운송 쪽 업종이고요. 유가와 환율 안정화로 비용에 대한 부분이 감소 가능하다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구체적인 금액으로는 한 3천억 원 정도 지금의 유가 조정, 그다음에 원달러 환율 조정이 나타나면 그러한 비용이 절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각에서는 그 코로나 시기 때 화물 부분이 실적이 좋았어요. 그렇다 보니 지금 코로나가 종식되어가는 그러한 부분 안에서 화물 부분의 실적이 줄어드는 우려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매출에 대한 영업이익 측면이 화물보다 여객이 훨씬 낮습니다. 한 2배 정도 더 난 상황이고 화물 부분의 감소를 여객이 이제 상쇄하는 구간까지 도래를 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분도 우려보다는 분기별로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 도래를 했습니다.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이틀 전에는 24,700원의 가격을 제시를 해드렸고요. 현재 측면에서는 접근 가능한 가격을 한 단계 올려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리오프닝 단과 관련해서 실제 여객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 안에서 4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실적의 성장세 같은 경우가 가파를 수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가격대도 좀 올려서 25,7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 대한항공 자세히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한번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더 한번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 점까지 여러분들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바로 넘어가 보죠.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강세 시장 안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부분도 정리해 주신다고요? 네, 대형주보다는 개별주 시총 상위와 연결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종목들이 일정 이벤트 여기에 반응이 아주 민감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일정에 대한 반응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우리가 테마주라든지 정치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런 종목을 왜 매매를 하냐 변동성이 큰데 그럴 수 있는데 돈을 버는 구간 안에서 그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는 건 어떤 종목이든지 접근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치 테마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주가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특정 인물 같은 경우가 정치에 참여를 하지 않는다 하면은 반대급부로 당 대표의 선출 의지가 있는, 출마 의지가 있는 그러한 인물과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는 시세가 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투자 매매 이 관점을 대입을 해서 우리가 종목에 대한 스터디는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종합적으로 종목 같은 경우는 개별주는 무턱대고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실적의 여인, 두 번째 아니면 이 기업의 주가가 반응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일정 재료 그런 게 있어야지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종목을 선정을 할 때도 현재 계절성에 맞는지 아니면은 실제 실적이 나오고 있는지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으면 이 기업이 긍정의 요소로 바뀔 수 있을 만한 일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개별적인 요소가 있는지 그 점을 체크해서 개별주 매매에 대입하시면 수익에 가까우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네, 종목은 감성코퍼레이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업은 휴대폰 충전기 사업 그리고 브랜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데 의류와 관련된 부분이 새롭게 부각이 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의류와 관련된 부분은 스노피크 어페럴이라는 부분입니다. 실적 부분은 백화점 그리고 프리미엄 아울렛 쪽 오프라인 채널의 부분의 증가 요인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이고요.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점포당 매출이 연 10억으로 추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만 매출이 1,500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1,523억 원인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만 130억 원대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그 정도의 매출이 더 발생을 하면 시총 같은 경우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시각을 열어두고요. 가격 접근은 1,675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까지 만나봤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매매 시그널 통해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